이걸 밥이라고 차려왔느냐? 가거라,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 첫날 밤부터 시작된 구박과 끝없는 시련 끝에 그녀는 결국 작은 보자기 하나만 쥔 채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 보자기 안에 들어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녀는 가진 것 하나 없이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에 작은 평안과 따뜻한 기운을 전해드리길 바랍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이 이야기의 좋은 기운이 가정의 평화와 재물복으로 이어지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양 북촌 기와지붕이 겹겹이 이어진 대갓집 한 채가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습니다. 3대에 걸쳐 관직을 지낸 명문가 박판서댁의 위용은 이 골목에서 가장 돋보입니다. 사랑채에서는 하인들이 바쁘게 오가며 주인의 명을 받들고 안채에서는 여종들이 숨죽여 발걸음을 옮기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집의 안주인 박판서 부인 심씨는 60이 넘은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로 대청마루에 앉아 집안을 살피고 계십니다. 고운 비단 저고리에 금박을 두른 치마가 아침 햇빛에 반짝이고 정갈하게 올린 쪽진 머리에 꽂힌 금비녀가 그녀의 지위를 말해줍니다. 안채 구석진 곳, 햇빛 한 줌 제대로 들지 않는 작은 골방에서 며느리 이 씨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26의 젊은 나이이지만 그녀의 얼굴은 이미 깊은 피로에 찌들어 있습니다. 한때 통통했을 뺨은 움푹 들어갔고 입술은 피가 마른 듯 갈라져 있습니다. 시집 온 지 8년. 편안한 날이라고는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이것들이 밥이냐? 어찌 이리 짜기만 하냐? 심씨 부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안채 전체를 울립니다.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한 아침상을 그녀는 단 한 술도 들지 않고 힘껏 내던져 버립니다. 정성스럽게 담았던 반찬 그릇들이 대청마루 위로 사정없이 흩어지고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어 마루를 적십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이 씨가 황급히 마루로 나가 엎드립니다. 무릎이 차가운 마루바닥에 닿자 뼈가 시리도록 아픕니다. 떨리는 손으로 흩어진 밥알을 주우려 하는 순간 심씨 부인이 버선발로 그녀의 손등을 힘껏 밟아버립니다. 천한 것. 남의 집 귀한 쌀을 이따위로 만들어 놓고 이제는 손으로 주워 먹으려 하느냐. 송구합니다, 어머님.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다시. 이미 진지 시간은 한참 지났거늘. 내가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제대로 한 일이 대체 무엇이냐? 이 씨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조아립니다. 심씨 부인은 차가운 눈빛으로 며느리를 내려다봅니다. 양반가의 딸로 태어나 평생 귀하게만 자란 그녀는 중인 집안 출신인 며느리를 단 한 번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혼처를 정할 때부터 반대했지만 남편 박판서가 중인 집안의 든든한 재력을 보고 혼사를 밀어붙였던 것입니다. 일어나서 이것들을 당장 치워라. 그리고 오늘 안으로 배 10피를 짜도록 하여라. 하나라도 모자라면 전역상을 물리겠다. 10필이라니. 어머님, 그것은 감히 어른께 대들느냐. 심씨 부인의 손이 번쩍 들립니다. 거침없이 내려친 따귀가 이 씨의 뺨을 후려칩니다. 이 씨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가고 갈라진 입가에서 선홍빛 피가 맺힙니다. 죄송합니다. 이 씨는 다시 한번 깊이 절을 올리고 떨리는 손으로 흩어진 그릇들을 하나하나 모읍니다. 손이 심하게 떨립니다. 10필의 배는 숙련된 솜씨라 해도 보통 사흘은 걸리는 양입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는 아무리 밤을 새워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루를 정성껏 닦고 부엌으로 돌아온 이 씨는 배틀 앞에 조심스럽게 앉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볕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저 멀리 사랑채에서는 남편 박서방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친구들과 시회를 여는 모양입니다. 그는 밖에서는 그렇게 당당하면서도 어머니 앞에서는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북을 당기고 날줄을 엮습니다. 손끝이 재빠르게 움직이지만 시간은 그보다 더 빠르게 흘러갑니다. 봄 햇살이 서쪽으로 기울어질 즈음 쉬지 않고 움직이던 이 씨의 손가락에서는 선홍빛 피가 배어 나옵니다. 배틀의 날카로운 부분에 살이 벗겨진 것입니다. 아씨, 잠시라도 쉬시지요. 부엌에서 일하던 젊은 여종 복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와 속삭입니다. 이 씨는 고개를 천천히 젓습니다. 아니다, 복녀야. 쉬면 끝낼 수 없느니라. 하오나 손에서 피가. 괜찮다. 이 씨는 피가 묻은 손을 치마폭에 대충 닦고 다시 배를 짜기 시작합니다. 북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딱, 딱, 딱. 마치 누군가의 심장 소리처럼 단조롭게 울려 퍼집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이 씨는 겨우 5필 마칩니다.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손가락은 퉁퉁 부어올라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10필은 불가능합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완성한 배를 안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안채로 향합니다. 심씨 부인은 대청마루에서 한가롭게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다가오자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고 차갑게 묻습니다. 다 짰느냐? 송구하옵니다, 어머님. 5필만 마쳤습니다. 5필. 심씨 부인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집니다. 10필을 하라 했거늘 5필만 가져왔다니. 내가 나를 우습게 보는 게로구나. 그것이 아니옵니다, 어머님. 최선을 다했으나. 최선. 내 최선이 겨우 이것이냐? 심씨 부인이 벌떡 일어섭니다. 그녀는 이 씨가 애써 안고 온 배를 거칠게 낚아채어 마루 아래로 내던집니다. 하루 종일 정성껏 짠 배가 클바닥에 펼쳐지고 먼지를 뒤집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나머지 5필을 완성하지 못하면 내 방에서 자지 못할 줄 알아라. 마당에서 자도록 하여라. 이 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맺힙니다. 하지만 흘리지는 않습니다. 심씨 부인 앞에서 눈물을 보이면 더 큰 모욕이 돌아올 것입니다. 예, 어머님. 그날 밤 이 씨는 등잔불을 켜고 배틀 앞에 다시 앉습니다. 손가락의 상처가 쓰리고 아프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고 밤이 깊어갑니다. 온 집안이 잠든 깊은 밤, 오직 배틀 소리만이 적막한 어둠 속에서 끊임없이 울립니다. 새벽 딸기 울 무렵 이 씨는 의식을 잃고 배틀 앞에서 그대로 쓰러집니다. 결국 나머지 배는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심씨 부인은 약속대로 며느리를 안채해서 내쫓습니다. 이 씨는 하루 종일 마당 한 구석에서 무릎을 꿇고 꼼짝없이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한낮의 뜨거운 햇볕 아래서 저녁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그녀는 미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도 물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저것 좀 보소. 저렇게 귀한 집 며느리를 구박하시다니. 담 너머로 이웃집 아낙네들의 수군거림이 들립니다. 하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습니다. 박판서댁의 권세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해가 지고 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오를 무렵 심씨 부인이 대청마루에서 내려다봅니다. 들어오너라. 이 씨는 비틀거리며 일어섭니다. 온종일 움직이지 못해 다리가 저려 제대로 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기어서 대청마루 앞까지 갑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느냐? 제가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이 바르지 못한 것이니라. 내가 진정 우리 집 며느리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해냈어야 하느니라.
이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밤을 새웠지만 그것으로도 부족했습니다. 이번만은 용서하겠으니 방으로 들어가거라. 하나 내일부터는 더욱 정진하도록 하여라. 감사합니다, 어머님. 이 씨는 깊이 절을 올리고 방으로 힘겹게 돌아갔습니다. 방문을 닫자마자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배는 고프고 목은 타들어가듯 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세월은 물 흐르듯 흘러도 이 씨의 시련은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씨 부인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집니다.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날씨 속에서도 이 씨는 쉬지 않고 삭바느질을 해야 합니다. 심씨 부인이 내린 냉혹한 명령입니다. 내가 먹고 사는 쌀이며 반찬거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줄 아느냐? 바느질이라도 해서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을 갚도록 하여라. 이 씨는 날마다 밤늦게까지 바느질을 합니다. 한양의 부잣집 아낙네들이 맡긴 옷감들입니다. 버선, 적삼, 치마, 두루마기. 그녀의 손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바늘을 쥔 손가락은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혀 있었습니다. 며느리, 내가 한 일감을 보았느니라. 심씨 부인이 바느질한 옷가지들을 들고 이 씨 앞에 섭니다. 이 바느질 선이 고르지 못하구나. 다시 뜯어서 하도록 하여라. 어머님, 그것은 제가 3일 밤을 새워 간신히 완성한 것입니다. 내일까지 주인께 돌려드려야 하는데. 그러니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씨는 떨리는 손으로 바느질을 하나하나 뜯어냅니다. 누가 봐도 완벽해 보이는 바느질이었습니다. 하지만 감히 어머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침을 삼키고 다시 바늘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이 씨는 정신을 잃고 쓰러집니다. 과로였습니다. 복녀가 급히 발견하여 찬물을 먹이고 정신을 차리게 합니다. 아씨, 이러시다가는 큰일 나시옵니다. 마님께 말씀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다, 복녀야. 그러면 더 큰 꾸지람만 들으니라. 내가 정신을 차리면 그만이니라. 이 씨는 떨리는 몸을 억지로 일으켜 다시 바느질을 시작합니다. 촛불이 깜빡이고 그녀의 그림자가 벽에 흔들렸습니다. 가을이 깊어질 무렵 박판서댁에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 박판서가 벼슬에서 물러난 것입니다. 조정의 당파 싸움에 휘말려 파직당한 것입니다. 여보, 걱정 마시오. 곧 다시 벼슬을 얻을 것이오. 박판서는 아내를 안심시키려 하지만 심씨 부인의 얼굴은 어둡기만 합니다. 그녀는 평생 권세 있는 집안의 안주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 권세가 무너지려 합니다. 집안을 더욱 단속하도록 하여라. 아무도 우리가 어려워졌음을 알아서는 안 되느니라. 심씨 부인은 하인들을 더욱 엄하게 다스립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는 더욱더 가혹해집니다. 이것들을 보아라. 반찬이 이것뿐이냐. 어머님, 살림이 어려워 이것밖에. 감히 우리 집안이 언제 어려워졌다고 그런 말을 하느냐. 내가 제대로 살림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니라. 하지만 현실은 가혹합니다. 박판서는 다시 벼슬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집안의 재산이 서서히 줄어들었습니다. 하인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채는 텅 비어갑니다. 이 씨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삭바느질로 번 돈을 모두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자신의 친정에서 가져온 폐물들도 하나씩 팝니다. 심씨 부인은 그것들을 받으면서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습니다. 내가 이 집에 들어와 빌어먹은 것을 생각하면 이것쯤은 당연한 것이니라. 이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할 뿐입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다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박판서댁의 상황은 날로 나빠졌고 마침내 빚쟁이들이 대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박판서는 절망에 빠져 술만 마셨습니다. 이것이 다 내 탓이니라. 취한 박판서가 아내에게 소리칩니다. 당신이 살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 지경이 되었소. 심씨 부인은 남편의 말을 듣고 치를 떱니다. 하지만 자신이 잘못한 것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내가 살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 집안이 이렇게 되었느니라. 내가 재수가 없어서 집안에 애군을 가져온 것이니라. 이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고 어찌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이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황당함과 억울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감히 그것을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었습니다. 집안의 몰락은 조정의 당파 싸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심씨 부인은 모든 것을 며느리 탓으로 돌립니다. 어머님, 그것은 입 다물어라. 내가 이 집에 들어온 후로 우리 집안에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느니라. 사실이 아닙니다. 이 씨가 시집 온 후 8년간 집안은 가장 번성했습니다. 하지만 심씨 부인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내 식량은 끊도록 하겠다. 내가 먹을 것은 내가 벌어서 먹도록 하여라. 이 씨는 더욱 많은 삭바느질을 했습니다. 이 씨는 하루 한 끼를 얻기 위해 밤을 새웠습니다. 등잔불 아래에서 눈을 비비며 바늘을 잡고 몸이 부서질 듯 아파와도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먹기 위해 일하고 일하기 위해 다시 버텨야 하는 밤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몸은 점점 마르고 뺨은 깊이 움푹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매서운 찬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고 방 안의 공기마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불을 때울 장작조차 아까운 형편이라 이 씨는 얇은 옷을 겹쳐 입은 채 바느질을 이어갔습니다. 손끝은 차가워져 감각이 무뎌졌고 바늘을 쥔 손은 자주 떨렸습니다. 얼어붙은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아 바늘이 여러 번 손을 찔렀습니다. 피가 맺혀도 닦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손을 잠시 비비면 따뜻해질까 싶었지만 그 잠깐의 쉼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씨, 이러시다간 정말 큰일 나시옵니다. 복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 씨는 창백한 얼굴로 웃으며 대답합니다. 괜찮다, 복녀야. 나는 견딜 수 있느니라. 하지만 그날 밤, 이 씨는 높은 열병에 걸려 쓰러졌습니다. 복녀가 급히 심씨 부인께 알렸습니다. 마님, 아씨께서 큰 병이 나셨습니다. 그러면 방에서 쉬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의원을 부를 돈이 어디 있다고. 이 씨는 일주일간 혼자서 병을 앓았습니다.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조차 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오직 복녀만이 몰래 물을 떠다 주고 식은 죽을 떠다 줍니다. 고맙다, 복녀야. 아씨, 꼭 나으셔야 합니다. 이 씨는 기적적으로 회복합니다. 하지만 몸은 날이 갈수록 더욱 약해졌고 예전처럼 밤을 지새우며 일하는 일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한 해가 바뀌었지만 박판서댁의 상황은 오히려 더 기울어져 마침내 극에 달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전단마저 팔아야 하는 지경이었습니다. 집안의 귀중품들은 하나둘씩 집을 떠났습니다. 금비녀는 가장 먼저 상인 손에 넘어갔고 대대로 쓰던 은그릇과 아끼던 비단 옷가지들까지 차례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심씨 부인은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며느리를 향해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이것이 다 내 탓이니라. 그러나 심씨 부인의 분노와 달리 이 씨는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은 오히려 더 큰 죄가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지난 세월 동안 너무도 뼈저리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집에 빚쟁이가 몰려왔습니다. 마지막 기한이 지난 것입니다. 박판서 어르신, 오늘까지 갚지 못하시면 이 집을 넘겨받겠습니다. 기다려 주시오. 조금만 더 시간을. 하지만 빚쟁이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결국 박판서 댁은 집을 빼앗깁니다. 대대로 살아온 기와집을, 넓은 마당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사를 가야 하오. 박판서가 무거운 목소리로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심씨 부인은 대성통곡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녀는 며느리를 돕기 어린 눈빛으로 노려봤습니다. 내가 이 집안을 망쳤느니라.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니라. 이 씨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입을 엽니다. 어머님, 집안이 어려워진 것은 제 탓이 아니옵니다. 저는 최선을. 감히 어른께 대들느냐? 심씨 부인이 이 씨의 뺨을 사정없이 때립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 씨의 입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여보. 박판서가 말리지만 심씨 부인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거라. 당장 나가란 말이다. 어머니, 그것은 너무 심하십니다. 박판서가 아내를 필사적으로 말렸습니다. 하지만 심씨 부인은 이성을 잃은 상태입니다. 저것이 이 집에 있는 한 우리 집안에 복이 올 리 없느니라. 당장 나가거라. 이 씨는 떨리는 손으로 피를 닦으며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이 씨는 천천히 일어섭니다.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습니다. 8년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첫날 밤부터 시작된 구박과 끝없는 시련. 밤을 새워가며 한 일들에 더해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병까지. 그 모든 시간이 한꺼번에 이 씨의 몸과 마음 위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견뎌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습니다. 짐을 싸도록 하겠습니다. 이 씨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친정에서 가져온 것들은 모두 팔아서 시댁 살림에 보탰습니다. 남은 것은 낡은 옷 몇 벌과 바느질 도구뿐이었습니다. 복녀가 울며 들어왔습니다. 아씨, 어찌 이런 일이. 제가 마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다, 복녀야. 이미 늦었느니라. 이 씨는 조용히 보따리를 쌌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해방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이 씨는 보따리를 메고 사랑채로 갔습니다. 남편 박서방이 방 안에서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서방님, 이 씨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박서방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너무 무력했소. 아니옵니다, 서방님. 서방님 잘못이 아니옵니다. 어미의 성정을 알면서도 나는 한 번도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소. 박서방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씨는 그에게 다가가 가만히 손을 잡았습니다. 부디 건강하소서, 서방님. 그리고 어머님을 잘 모시옵소서. 어디로 가려 하오?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이 씨는 손을 놓고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대문 앞에 이르렀을 때 심씨 부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다려라. 심씨 부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안채로 들어갔다가 작은 보자기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손수건만한 크기의 누런 보자기였습니다. 이것을 가져가거라. 심씨 부인이 보자기를 이 씨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씨는 한순간 망설이다가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가벼워 잠시 당황했습니다. 손에 전해지는 무게만으로는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묻지 말고 가져가기만 하여라. 그리고 멀리 가거라.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마라. 심씨 부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지만 어딘가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이 씨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심씨 부인은 고개를 돌려 그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어서 가거라. 이 씨는 보자기를 품에 안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이 씨는 끝내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만약 한 번이라도 고개를 돌린다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앞으로만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녁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찬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뺨을 에웠습니다. 이 씨는 한양의 거리를 천천히 걸었지만 발길이 닿는 곳 어디에도 갈 곳이라 부를 만한 곳은 없었습니다. 이미 친정은 사라졌고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으며 어머니는 재혼해 먼 곳으로 떠난 뒤였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그녀는 성문 밖 주막의 처마 밑에 몸을 웅크린 채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지난 8년의 세월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고통스러운 날들이었지만 그래도 지붕 아래에서 잠들 수는 있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더 이상 허락되지 않은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새벽이 서서히 밝아오자 이 씨는 품에 안고 있던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을 애써 감추며 묶인 매듭을 조심스럽게 풀었고 그 안에서는 작은 헝겊 주머니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주머니를 여는 순간 손바닥 위로 작은 씨앗들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목화씨였습니다. 20알 남짓한 작은 씨앗들 뿐이었지요. 이 씨는 씨앗을 하나하나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돈도 아니고 귀중품도 아니며 당장 낀 일을 해결해 줄 것도 아닌 목화씨를 시어머니는 왜 건네주었던 것일까요? 하지만 이 씨는 그 씨앗들을 다시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지. 아직 답은 없었지만 손안의 작은 씨앗만은 쉽게 놓아버릴 수 없었습니다. 저기 부인.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주막 주인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밤새 고생이 많으셨구려. 어디로 가시는 길이요? 저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일자리를 찾으시오? 이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남쪽으로 한나절 가면 작은 마을이 있소. 그곳에 배를 짜는 아낙네들이 모여 사는데 일손이 부족하다고 들었소. 거기로 가보시는 것이 어떻겠소? 감사합니다, 할머니. 이 씨는 저를 올리고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보따리는 가볍지만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한나절을 걸어 도착한 마을은 작고 한적했습니다.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고 마을 한가운데 우물이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한 아낙이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이곳에서 배 짜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아, 그러시구려. 마을 어귀 큰 집으로 가보시오. 김 부자댁이 배 짜는 사람을 구한다고 했소. 이 씨는 알려준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마을에서 가장 큰 집이지만 박판 서댁에 비하면 초라했습니다. 대문을 두드리자 중년의 아낙이 나왔습니다. 누구시오? 배 짜는 일을 하고 싶어 왔습니다. 아, 그러시구려. 잠깐만 기다리시오. 잠시 후 집주인 김부자가 나왔습니다. 50 중반의 남자로 얼굴에 인심이 넉넉해 보였습니다. 배를 짤 줄 아시오? 예, 잘 짤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보여주시겠소? 김 부자는 이 씨를 배틀이 있는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이 씨는 배틀 앞에 앉아 능숙하게 북을 당겼습니다. 김 부자가 감탄했습니다. 오, 솜씨가 아주 좋소이다. 어디서 배우셨소? 한양에서 배웠습니다. 한양이라. 양반대 교수셨구려. 이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 부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좋소. 여기서 일하시오. 하루에 한 피를 짜면 하루치 식량과 잠자리를 제공하겠소. 어떻소? 감사합니다. 이 씨는 그날부터 김 부자 댁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골방 하나를 얻고 하루 3끼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박판서 댁에서보다 훨씬 나은 대우였습니다. 날마다 배를 짰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가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꾸지람도 없고 구박도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쉴 수 있고 밤에는 편히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아 씨는 한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게요? 함께 일하는 젊은 안학순이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이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지난 일은 묻지 말아주시오. 아, 송구합니다. 제가 말이 많았네요. 하지만 순이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씨에게 마을 이야기를 들려주고 어디서 장을 보는지, 어느 우물물이 좋은지 알려주었습니다. 이 씨는 조금씩 마을에 적응해 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고 이 씨는 품삯을 받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지만 자신의 손으로 번 첫 돈이었습니다. 그녀는 돈을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어느 날 이 씨는 품에 간직한 목화씨를 꺼내봤습니다. 아직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시어머니가 이것을 준 것일까 생각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순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목화씨입니다. 목화씨요? 아, 그거 심으면 좋을 텐데요. 요즘 목화가 귀해서 값이 많이 올랐다던데요. 그런가요? 이 씨는 씨앗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 씨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 작은 씨앗들을 자신의 삶처럼 한번 심어보기로 말입니다. 김 주인 어른, 제가 뒷마당 작은 땅을 좀 쓸 수 있을까요? 땅을요? 무엇에 쓰려고? 목화를 심어보려 합니다. 목화, 좋지요. 마음대로 쓰시오. 이 씨는 뒷마당 구석진 땅을 일궜습니다. 돌을 골라내고 흙을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알의 씨앗을 하나하나 정성껏 심었습니다. 잘 자라거라. 이 씨는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정성껏 돌봤습니다. 배를 짜다가도 틈틈이 나가 살폈습니다. 봄이 깊어갔습니다. 어느 날 작은 싹이 돋아났습니다. 이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미소였습니다. 순이야, 보거라. 싹이 났느니라. 정말이네요. 아씨, 잘 키우시면 좋은 목화를 얻으실 거예요. 싹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20개의 싹 중 18개가 살아남았습니다. 이 씨는 정성껏 돌봤습니다. 벌레가 생기면 손으로 잡아주고 가뭄이 들면 우물물을 길어다 주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목화는 어른 키만큼 자랐습니다. 하얀 꽃이 피고 꽃이 지자 작은 열매가 맺혔습니다. 아씨, 정말 잘 키우시네요. 마을 사람들이 구경 왔습니다. 목화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신기해했습니다. 이게 자라면 솜이 나온다며? 그렇답니다. 그 솜으로 옷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가을이 찾아오자 밭에 맺힌 목화송이들이 하나둘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에서 새하얀 솜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이 씨는 숨을 고르며 조심스럽게 목화를 따기 시작했습니다. 두 손에 담긴 솜의 무게는 생각보다 묵직했고 그제야 지난 계절을 견뎌낸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걸로 무엇을 하실 거예요? 실을 뽑아볼까 합니다.
이 씨는 목화로 실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목화솜은 손끝에서 차츰 고운 실로 바뀌었고 그 실을 다시 배틀에 걸어 천을 짰습니다. 완성된 천은 손에 닿는 순간부터 부드럽고 따뜻해 마치 지난 세월의 고단함까지 감싸 안는 듯 했습니다. 이게 목화천이구나. 김 부자가 감탄했습니다. 이것이 요즘 한양에서 비싸게 팔린다고 들었소. 아씨, 이것을 팔아보는 것이 어떻겠소? 팔아도 될까요? 물론이지요. 아씨가 키운 것이니 아씨 것이요. 이 씨는 목화천을 가지고 장에 갔습니다. 처음 가는 장터였습니다. 사람들이 복작복작했습니다. 천을 펼쳐놓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천이요? 목화천입니다. 오, 이것이 소문으로만 듣던 목화천이구나. 얼마요? 이 씨는 조심스럽게 값을 불렀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값이었지만 사람들은 망설이지 않고 지갑을 열었습니다. 손에 닿는 순간 느껴지는 부드러움과 따뜻함이 그 값을 충분히 납득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 씨는 처음으로 큰 돈을 손에 쥐었습니다. 배를 한 달 내내 짜서 벌던 품삯보다 훨씬 많은 돈이었고 그것은 단순한 수입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씨, 축하드려요. 순이가 기뻐했습니다. 이 씨도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다, 순이야. 다음 해, 이 씨는 뒷마당 전체에 목화를 심었습니다. 함께 일하던 순이와 동업자가 되었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을 고용하면 어떨까? 이 씨는 마을 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 공정한 품삯을 주고 함께 일했습니다. 가난했던 마을이 조금씩 풍요로워졌습니다. 3년 후, 이 씨는 한양에 가게를 냈습니다. 종로 한쪽의 작은 가게였지만 질 좋은 목화천이 소문나며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남쪽 마을에서 직접 키운 목화로 만듭니다. 가게는 날로 번창했습니다. 5년 후, 이 씨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나라 상인들이 우리 목화를 원한답니다. 대청 무역에 뛰어든 것입니다. 의주를 거쳐 북경까지 목화를 수출하자 청나라 귀족들이 열광했습니다. 역으로 청나라에서 비단과 약재를 수입했습니다. 종로 한복판에 3층 높이의 거대한 상회를 세웠습니다. 면화상회라는 금박 간판이 햇빛에 빛났습니다. 이 씨는 조선 최고의 상인이 되었습니다. 상회 옆에는 40여 칸의 대저택을 세웠습니다. 예전 박판서댁보다 5배는 큰 규모였습니다. 자개장, 비단병풍, 옥으로 만든 장식품들로 가득했습니다. 이 씨는 더 이상 단순한 목화 농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한양 종로 한복판에 3층 건물을 소유한 대상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목화 상단 이 씨, 대감 행차하신다. 거리에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화려한 가마가 멈추고 고운 비단 치마 저고리를 입은 이 씨가 내렸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수십 명의 수행원들이 따랐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감마님. 목화 상단의 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 씨의 사업은 눈부시게 확장되었습니다. 단순히 목화를 키우고 파는 것을 넘어 목화 씨유를 짜서 기름을 만들고 목화대로 종이를 만들고 씨앗을 전국에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여름날 이 씨가 가게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을 때 복녀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아씨. 이 씨는 반갑게 복녀를 맞이했습니다. 박판서댁에서 함께 일하던 여종 복녀는 집안이 망한 후에 뿔뿔이 흩어졌던 하인들 중 하나였습니다. 1년 전 이 씨를 우연히 찾아낸 후 가끔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복녀야, 어서 들어오너라. 아씨, 급히 전할 소식이 있습니다. 복녀의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이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서방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씨의 손에서 붓이 떨어졌습니다.
먹물이 장부 위로 번졌습니다. 무슨 소리냐? 경상도 어느 객주에서라고 합니다. 장사를 하려 떠도시다가 병을 얻으셨답니다. 이 씨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 박서방은 집안이 완전히 망한 후 장사를 해보겠다며 떠났습니다. 무능하지만 무언가 해보고 싶다는 마지막 자존심이었을 것입니다. 그 후로 소식이 없었는데 이렇게 비보로 들려올 줄은 몰랐습니다. 장례는 어찌 되었느냐? 그곳 객주 주인이 간소하게 치러주었답니다. 돈이 없으셨기에 이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남편은 좋은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아내를 지켜주지도 못했고 집안을 일으키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약했을 뿐입니다. 세상 앞에서, 어머니 앞에서, 자기 자신 앞에서. 어머님께서는 아시느냐? 아직 모르십니다, 아씨. 어머님은 지금 어디 계시느냐? 복녀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대문 밖 판잣골에 계십니다. 혼자 병이 드셔서. 이 씨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심씨 부인, 그토록 자신을 구박하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판잣골에서 홀로 병들어 있다니. 안내해다오, 복녀야. 하오나 아씨, 마님께서 아씨를 그토록. 그래도 어머님이시니라. 그리고 이제는 아들마저 잃으셨으니. 복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씨는 복녀를 따라 남대문 밖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했던 한양 도성을 벗어나자 누추한 판잣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골목이 나타났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저기입니다, 아씨. 복녀가 가리킨 곳은 가장 허름한 판잣집이었습니다. 문틈으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씨는 깊게 숨을 고르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냐?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씨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둡고 좁은 방. 구석에 누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심씨 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그 당당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습니다. 고운 비단 옷 대신 누더기를 걸치고 금비녀 대신 헝클어진 머리카락만 있었습니다. 한때 꼿꼿했던 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았고 밝게 빛나던 눈은 흐릿하게 흔들렸습니다. 누구냐? 심씨 부인이 흐릿한 눈으로 이 씨를 바라봤습니다. 이 씨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님, 며느리입니다. 며느리라니. 누구? 이 씨입니다, 어머님. 심씨 부인의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이 씨를 알아봤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어찌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심씨 부인은 이 씨를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구박하고 쫓아낸 며느리가 이렇게 초라해진 자신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가거라. 내가 볼 모습이 아니니라. 어머님, 나는 내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느니라. 가거라. 심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씨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토록 힘들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밤새워 일해도 모자라다 하고 굶기고 때리고 결국 쫓아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움보다는 연민이 앞섰습니다. 저토록 교만하던 사람이 이렇게 비참해진 것을 보니 차라리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님, 이 씨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서방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심씨 부인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 씨를 돌아봤습니다. 무엇이라 했느냐? 서방님께서 경상도에서 객사하셨습니다. 심씨 부인의 입이 떨렸습니다. 소리 없이 입을 벌렸다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목을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 내 아들이. 이 씨는 조용히 다가가 시어머니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심씨 부인은 며느리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뼈만 남은 그녀의 몸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죽였느니라. 내가. 아니옵니다, 어머님. 내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내가 너무 감싸고만 있어서. 심씨 부인이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이 씨는 가만히 그녀를 안고 있었습니다. 한때 자신을 그토록 미워했던 사람이 이제는 이렇게 작고 약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심씨 부인이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이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제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이곳에 계실 수 없습니다. 내 집이라니. 내가 무슨 집이 있다고. 예, 어머님. 제게 집이 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입니다. 심씨 부인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이 씨를 바라봤습니다. 이 씨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주신 목화 씨 덕분입니다. 목화 씨. 예. 저를 내보내실 때 보자기에 넣어주신 그 목화 씨입니다. 그것을 심고 키우고 팔아서 오늘까지 버텨올 수 있었습니다. 심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을 내가 잘 키웠구나. 예, 어머님. 나는 내게 그토록 못되게 굴었거늘. 어찌 나를. 어머님, 이제는 지난 일입니다. 이 씨가 심씨 부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손이었습니다. 한때는 비단 장갑을 끼던 손인데 이제는 거칠고 주름진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일어나십시오. 제가 모시겠습니다. 아니다. 나는 갈 수 없느니라. 어머님. 이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방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어머님을 돌볼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제발 함께 가주십시오. 심씨 부인은 더 이상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이 씨는 복녀와 함께 심씨 부인을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고 한 걸음 한 걸음 살피며 가마에 정중히 모셨습니다. 가마가 도착한 곳은 40여 칸의 웅장한 저택이었습니다. 이것이 내 집이란 말이냐. 심씨 부인은 화려한 저택을 둘러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씨가 가장 좋은 방으로 심씨 부인을 안내했습니다. 심씨 부인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대문을 지나니 넓은 마당에 연못과 정자가 있었고 기품 있는 소나무와 배롱나무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 씨가 안내한 곳은 안채의 가장 큰 방이었습니다. 방 한가운데는 자개를 촘촘히 박은 나전칠기 농이 놓여 있고 그 위에 백옥으로 만든 향로에서 귀한 백단향이 은은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침상에는 청나라 황실에 납품하는 최고급 비단 이불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에 흰 담비 가죽이 덧대어져 있었습니다. 창가에는 백자 화병에 모란꽃이 꽂혀 있고 벽면에는 당대 최고의 화원이 그린 산수화 병풍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옥으로 만든 등잔대에서는 부드러운 빛이 방 안을 밝혔습니다. 어머님, 편히 앉으십시오. 심씨 부인은 방에 누워서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 씨는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시어머니의 얼굴과 손을 정성껏 닦아드렸습니다. 며느리야. 예, 어머님. 너는 어찌 이리 어리석으냐.
어머님, 내가 내게 한 일을 생각하면 너는 나를 미워해야 마땅하거늘. 이 씨는 수건질을 멈추고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어머님. 많이 미워했습니다. 심씨 부인이 눈을 감았습니다. 밤마다 울면서 어머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저만 이렇게 괴롭히시는지,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구나. 하지만 어머님,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씨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미움은 저를 더 힘들게 할 뿐이었습니다.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제 마음만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놓기로 했습니다. 미움을 놓고 원망을 놓았습니다. 너는 참으로 대단한 아이로구나. 아닙니다, 어머님. 저는 그저 편하게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심씨 부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씨는 계속해서 시어머니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씨 부인의 건강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좋은 음식과 약, 그리고 따뜻한 보살핌 덕분이었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돌고 몸도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이 씨는 매일 아침 시어머니께 문안을 드렸습니다. 따뜻한 죽을 끓여드리고 약을 다려드렸습니다. 의원을 불러 진맥을 받게 하고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마련해 드렸습니다. 아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순이가 감탄했습니다. 그토록 힘들게 하신 분인데 어찌 저리 정성껏 모시실 수 있으신지. 순이야, 그분도 사람이니라. 한때는 나를 힘들게 했지만 이제는 약하고 병든 노인이시니라. 하오나, 그리고 그분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느니라. 그 목화 씨가 없었다면 나는 어찌 되었을지 모르느니라. 어느 봄날 심씨 부인이 마당에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이 씨가 차를 내어 드렸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너에게 물어볼 것이 있느니라. 무엇이든 여쭤보십시오, 어머님. 너는 정말로 나를 용서했느냐? 이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님. 용서했습니다. 어찌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이 씨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머님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프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어머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요. 너를 위한 것? 예. 미움과 원망을 안고 살면 제가 더 괴롭습니다. 하지만 용서하고 놓아버리면 제가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용서했습니다. 심씨 부인은 며느리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어린 며느리였던 그 아이가 이제는 이토록 깊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너는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되었구나. 아닙니다, 어머님. 아니다. 너는 훌륭하니라. 심씨 부인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너에게 고백할 것이 있느니라. 그 목화 씨는 내 친정어머니께서 주신 것이었느니라. 나도 젊은 시절 시집살이가 힘들었느니라. 견디기 어려울 때가 많았지. 그때 어머니께서 오셔서 나에게 목화 씨를 주셨느니라. 이것을 심고 키워서 언젠가 내가 힘들 때 쓰라고. 이 씨는 놀라서 심씨 부인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쓰지 못했느니라. 시댁의 권세가 좋아서 안주인 노릇이 좋아서 그것을 간직만 하고 있었지. 그러다 세월이 흘러 내가 며느리에게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느니라. 어머님, 너를 내보낼 때 나는 생각했느니라. 이 아이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돈도 없고 폐물도 없고. 그때 문득 그 목화 씨가 생각났느니라. 심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께서 나에게 주셨던 것처럼 나도 너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느니라. 비록 내가 너를 쫓아내는 것이지만 적어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느니라. 이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하필 목화 씨를 준 것인지. 어머님, 저는 그것을 잘 키웠습니다. 그래, 잘 키웠구나. 내가 어머니의 뜻을 이루었구나. 이제는 제가 어머님을 돌보겠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심씨 부인은 이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마당을 스쳤습니다. 정원의 꽃들이 흔들렸습니다. 한때는 원수처럼 지냈던 고부가 이제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오고 심씨 부인은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이제는 집안일도 조금씩 도왔습니다. 이것들을 정리해야겠구나. 심씨 부인이 창고의 물건들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이 씨가 말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하겠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아니다. 나도 이 집에서 빌부터 사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니라. 이것이라도 하게 해다오. 어머님께서 무슨 빌부터 사신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어머니이신데요. 며느리야. 심씨 부인이 이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나를 어머니로 대해주는 것이 참으로 고맙구나. 내가 무슨 자격으로. 어머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두 사람은 함께 집안일을 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심씨 부인은 더 이상 며느리에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리를 존중하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며느리야, 이 일은 어찌하면 좋겠느냐? 어머님께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니다. 내가 이 집의 주인이니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맞느니라. 이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시어머니를 보는 것이 낯설지만 기뻤습니다. 어느새 가을이 찾아왔고 마당의 나무들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야. 예, 어머님.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은 몰랐구나. 심씨 부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때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느니라. 집도, 재산도, 아들도, 그리고 며느리까지. 어머님. 하지만 이제 보니 내가 잃은 것은 물건과 권세뿐이었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잃지 않았느니라. 중요한 것이요? 사람이니라. 너라는 사람을 말이니라. 심씨 부인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나를 받아주지 않았다면 나는 그 판잣집에서 쓸쓸히 죽었을 것이니라. 하지만 너는 나를 용서하고 받아주고 돌보아 주었느니라. 이것이 진정한 부인이라. 이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무엇이 고맙단 말이냐? 어머님께서 저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머님 밑에서 배운 인내가 없었다면 저는 목화를 키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주신 목화 씨가 없었다면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심씨 부인은 며느리를 껴안았습니다. 고맙다, 며느리야. 너를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어머님. 노을이 저물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가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침묵 속에서 그들은 진정한 화해를 느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 계시다면 댓글로 잘 봤다는 글 한번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또 다른 이야기를 피워내는 씨앗이 됩니다.